벤자민 윌커슨 TV의 윌커슨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학술대회 거기 참석하느라고 상당히 거의 한 달을 한 반 달 이상 준비해갖고 1월 24일 저녁에 갔다가 25일, 26일 학술대회에서 한 3가지 초록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갖고 있는 PW 반도체라는 그 한국 기업의 기업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때 전시할 때 보여줬던 그런 초록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뒷면에다가 이렇게 좀 배경으로 보이는데 3가지 중에 한 2가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고 사실 이게 어디서 했냐면 강원도 그 호텔에 가서 한 건데요. 이게 한국 반도체 학술대회로는 제 29회입니다. 근데 제가 28회까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초록이 제출하려는 것이 인터넷에서 발견됐고 그 한 3일 전에 발견됐는데 그것을 보고 저기 나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한국 반도체 학술대회라면 한국 반도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모자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가서 발표하느라고 한 3가지 정도를 논문을 만들어서 나갔던 거고요. 그걸 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0년 이상을 살면서 이상에서 와서 10년을 살면서 제 전공했던 전자공학 쪽으로, 컴퓨터공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또 하면서 한국 반도체 학술대회를 발견을 못했었어요. 거의 10년을.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지난해 한 6개월 이상 됐죠? 지난해 한국 반도체의 원 시조인 강기동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반도체를 설립했고 사장이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인 거예요. 시모스 반도체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가 보면은 트랜지스터가 나오기 전에는 진공관이 있었거든요. 진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사치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는 그냥 단순히 계산기예요. 캘큘레이터, 사치 계산하는 캘큘레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진공관을 만들었을 때 거의 빌딩 크기로 큰 컴퓨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한 1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다가 반도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전력도 적어지고 다 좋아졌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고 해갖고 NPN 트랜지스터, PNP 트랜지스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전력 우동이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애널로그 회로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나중에 컴퓨터를 하게 되면 스위칭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 스위칭 디바이스로 할 때는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진공관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특히 뭐 몇백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직접 하겠다 그럴 때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FET라는 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전개 효과이기 때문에 구동시키는데 전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개, 그러니까 대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동작을 시키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FET 중에서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장션 FE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션 사이에서 전개 효과를 누리는, 그렇게 해서 스위칭 디바이스를 쓰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모스 트랜지스터예요. 모스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메탈 도체가 있고 옥사이드 부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세미컨덕터가 밑에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체에서 전기를 딱 취하면 플러스 전화가 를 하면은 밑에 배전되는 게 전자가 이렇게 딸려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엔진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게이트에다가 그다음에 네거티브,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그러니까 전자가 딱 되면 그다음에 플러스 전화인 전공이 딸려와가지고 만드는 채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P 채널, N 채널 PMOS, NMOS라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64기 디램이 84년도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NMOS 실리콘 게이트 칩이었어요. 그래서 한쪽만 했던 거고, 그것이 NMOS만 내도 캘큘레이터나 CPU를 만들어도 아주 크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왜냐면 일정하게 반은 전력이 안 들어가는데 반은 계속적으로 전력이 들어가게끔 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디프레셔널 디바이스를 쓰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CMOS였어요. 그러니까 CMOS라는 거는 PMOS와 NMOS를 합쳐서 스위칭을 하는 회로를 만들고 인버터도 만들고 놀이회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스 트랜지스터를 맨 처음에 발명한 사람은 AT&T 벨랩의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지금처럼 핸드폰을 만든다든가 아주 컴퓨터를 만든다든가 아주 저전력으로 들으면서도 하는 고성능의 랩탑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CMOS로 하는 공정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대량 생산을 하고 어쩌다 웨이퍼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건 군사용으로나 쓸지 몰라도 일반 상업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강대원 박사님의 한 3년 후배일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인 강기동 박사라는 분이 실제 CMOS
공정 이런 걸 다 개발을 했어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모토로라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전부 다 그걸 개발했는데 미국이 그 74년 그때만 해도 74년 75년만 해도 그 저기는 CMOS로 그 공정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세계 최초로 한국에다가 CMOS 반도체 공정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것으로 칩이 성공이 된 거예요. 그때 최첨단 칩이 시계칩이었는데 그게 시계 같으면 뭐 그냥 단순히 짜깍짜깍 가는 것처럼 해서 간단해 보여도 그게 트랜지스터가 게이트가 최소한 한 5,000개 정도 들어가게 돼요. 그건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그래갖고 LSI 레벨이거든요. LSI 레벨의 CMOS 공정으로 만드는 칩이다. 그걸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74년도, 75년도야. 그리고 CMOS가 미국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세계 최초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77년도 정도서부터 전에 한 77년 봄인가 76년 말인가 그때까지 강기정 박사가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욕심이 난 후배들이 선배 후배들이 자기가 이익을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77년부터 설계를 했는데 77년 설계 CMOS로 LSI 설계를 했을 때 맨 처음 75년대에서 나온 거는 그 당시는 전자 손목시계인데 LED 손목시계였을 거예요. 그 LED 손목시계가 나왔을 때는 맨 처음에 만들어갖고 굉장히 귀빈들한테 청와대 같은 데서 내놔주고 막 그렇게 했던 카파 시계였거든요. 그 다음에 77년부터는 LCD로 바뀝니다. 그 LCD 시계를 하기 전에 애널로그 IC를 한국 최초로 개발하는데 그게 제가 한 거고요. 그러기 전에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도 제가 한국 최초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성공했어요.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10만 불에 사가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돈 안 물어주고 왜냐하면 모토로라하고 페어차일드하고 이렇게 두 회사에서 그 칩이 있었는데 그게 TV 사운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칩이 있었는데 서로 안 걸린 거예요. 회로는 똑같은데 레이어시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메탈 레이어가 연결하는 모양이 최종적으로 회로는 똑같은 회로지만 패턴 모양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서로 걸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것을 보고 그것을 베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특허권이나 그러지 않으면 저작권 같은 걸로 반도체 패턴의 저작권 같은 걸로 해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냥 TI의 베이직 캘큘레이터를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석사 하신 분이 그걸 그대로 베꼈어요. 베꼈는데 결국은 그거 다 베꼈을 때 그 기술 재료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베꼈는데 거기에 베이직 캘큘레이터의 알고리즘이든가 패턴의 모양이든가 이런 회로들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texas instrument에 $1억 변상을 해주는 거죠. 로열티를 내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전자공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 경영대학원에 가서 경영학 공부도 또 여러 과목 학점을 따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을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을 베껴가지고 $2억 물어준 거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남의 것을 베낄 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1억 이런 식으로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IC 설계, 그러니까 애널로그 IC를 10만 불에 팔라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메탈 레이어 안 보여주고 다른 레이어, 디퓨전 레이어만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도면이 굉장히 컸죠. 한 2m, 2m 정도의 크기의 도면이었는데 그것을 제록스 카피해가지고 쪼각쪼각을 한 다음에 캠비공 갖고 칩 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제 페어차일드도 아니고 모토로라도 아닌 제 독창적인 메탈 레이어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성공했고요. 그걸로 TV 사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전사업부에서 그 칩을 실제적으로 TV에다 사용하게 됐었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CMOS LSI는 계속 설계를 했고요. 그때는 이벤철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됐을 때 64K DRAM이 개발됐다고 그러니까 급기훈련을 6개월 했더니 반도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삼성 신호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유치원 애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어거지로 하는 거거든요. 절대 반도체는 그렇게 6개월 급기훈련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게 됐었냐면 83년도 그리고 나서 제가 77년도에 강기동 박사님을 사장님이었죠. 저희 사장님 제가 75년도에 한국 반도체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희 사장님 강기동 박사님을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자선점을 내면서 2018년에 그걸 내면서 하는데 명예를 다 뺏어버리고 공도 다 뺏었고 그냥 삼성 친화력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 83년도에 그 시머스 LSI 지금 얘기하면 시스템 원 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SoC라고 그러지 않은 그 정도 레벨의 LSI를 만들고 설계했는데 오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왔냐면 이 그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이 굉장히 발달된 더. 근데 요즘에 하는 실리콘 게이트라는 공정을 가지고 만든 그 칩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맨 처음에 했던 메탈 게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메탈 게이트하고 실리콘 게이트 공정이라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산업자동차하고 스포츠카하고를 비교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키 세미컨덕터에서 그렇게 좋은 공정으로 나왔을 때 그 타겟, 그러니까 목표가 누구였냐면 삼성 시스템 반도체 죽이는 거였어요. 그때는 메모리도 안 만들어졌을 때요. 제대로 만들어지고 팔아서 이득을 나지도 못할 때이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를 완전히 한국에서 없애버리려고 그 원가 이하로 치고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면 그 상태였을 때 뭐 연구소에 제가 있었는데 그 부천 연구소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하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는 회사를 75년에 들어가갖고 다니다가 80년에 인하공대를 들어가서 일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 때였죠. 4학년 봄에 진급시험을 봐가지고 그 대학 초봉을 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 초봉을 고졸에서 배졸까지 대학 초봉을 달으려면 회사에서 25년 정도의 차이를 돼야지 겨우 달까 말까 했는데 저는 8년 만에 그걸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졸 초봉을 따갖고 이제 완전히 설계에서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진짜 IC 디자이너 노릇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본에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서로 그거 성공하면 진짜 그냥 완전히 그 회사에 그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데 누구도 그걸 하겠다고 하지 못해요. 왜? 공정 자체가 하나는 스포츠카 레벨이고 하나는 산악자전거 레벨이라면 도대체 그걸 이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아무도 못하니까 저한테 그게 오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저는 포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 분석해가지고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뭐부터 요구를 했냐면 회사에다가 제게 전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전권이 뭐냐면 제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실제 일을 하고 계획이고 설계 방법이고 모든 것 사람까지도 전부 다 제 컨트롤 아래 있게끔 전권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가 망할 판인데 정권을 주든 안 주든 망할 판이니까 저한테 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고졸 출신의 여사원들 둘을 제가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할 때 일본 칩 그때 대만 칩 그 다음에 한국 칩을 한국 칩은 삼성밖에 없었으니까 삼성 칩이죠. 삼성 칩 세 가지를 비교하면 패브리케이션 실리콘 웨이퍼 패브리케이션의 기술은 1등이 일본이고요. 2등이 대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일본은 발명 특허는 못하고 실험 특허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회로, 다 누구나 알려진 회로, 교과서적인 회로밖에 못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적인 회로로 된 거예요. 그러면 IC 디자이너라면 회로에 어느 SoC가 있으면 시스템 온 칩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서부터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레벨 서킷서부터 모든 것을 해서 레이아웃까지 다 고려해서 최적화된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만 IC 디자인한 거예요. 보통 그때 IC 디자인을 할 때는 저기가 없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그냥 회사에서 이거 개발해라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애널로그 IC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저는 너무 재밌어서 취미생활로 제가 일하지 않는 회사에 있지 않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세운상가 장사점에 가서 게임기 칩에 모르는 칩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그것을 이큐벌런트 서킷 그거와 같이 동작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부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취미 생활이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진짜 IC 디자인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회로밖에 없다. 트랜지스터 레벨의 회로를 그러니까 라직 회로서부터 라직 서킷서부터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레벨 서킷 디자인까지 전부 다 그것도 레이아웃에 맞춰서 공정에 또 반도체라는 것은 그냥 회로 설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정에 얼마나 잘 그게 적합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옵티마이즈가 제대로 아주 잘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공정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먼저 반도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학술대학 가니까 삼성에서 공정만 하니까
공정하는 애들, 막 학생들만, 공정 공부하는 학생들만 있었지, 회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기 갔다 와서 보니까, 회로가 한 50년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3년도에 그 칩을 개발할 때, 저는 일본의 그 반도체를 봤을 때, 걔네들은 회로 설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미국을 100년을 쫓아가도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램버스라는 그 메모리 버스 그거를 했다가 인텔에서 바꾸는 바람에 DDR로 바꾸는 바람에 일본이 그걸 대체를 못해서 잃어버린 20년에 그 반도체 잃어버린 20년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만약에 회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봐도 미국을 쫓아가려면 100년을 쫓아가도 못 쫓아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38년 전에도 그렇게 봤고 지금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회로를 그러니까 트랜스텔레블 서킷을 시모스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그런 서킷, 교과서적인 서킷이 아니라 새로운 발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몇 가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성공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칩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15센트, 14센트에 15센트의 원가가 되고 1센트 넘길 때였거든요. 그리고 한 700만 개 정도 한 달에 생산했을 때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칩을 3분의 1 사이즈로 줄였어요. 그것은 지금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G, 2G, 3G, 4G, 5G 이렇게 얘기할 땐 10G도 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너무너무 앞서가지고 실리콘 게이트 원가로 만약에 실리콘 게이트 일본 칩을 원가 이하로 팔아도 남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만에 오키세미컨덕터가 3사가 와서 싹싹 빌고 가격 올려달라고 애원해서 다시 가격을 올려줬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생산 캐퍼시티라고 해갖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그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올려줬어요. 그래갖고 1센트 남기는 거를 10센트를 10배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칩 사이즈가 3분의 1이 되니까 웨이퍼에서 같은 웨이퍼에서 30배가 이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났던 이런 이득의 30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라이프타임이 3년 라이프타임인데 이걸 10년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KS583을 개발한 저희 선임 과장이 그게 3년 정도 한 250만 불 정도 순이익을 받거든요. 그것을 10년을 팔아서 2억 5천만 불을 벌었어요. 2억 5천만 불이라면 지금 돈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드는데 사실은 그것이 조립공장 같은 거, 전자공장 같은 것을 2,500개를 세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지금에 보면 한 2조 5천억도 넘는 거예요. 그렇게 벌었고요. 그때 벨라루스에다가 강기동 박사님의 시모스 공정, 그거 75년서부터 성공해갖고 했던 거, 그 공정, 메탈게이트 공정을 벨라루스에다가,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벨라루스에다가 팔아요. 그리고 KS 5199라는 그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팔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93년도인가 4년도에 팔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생산하고 있어요. 벨라루스에서요. 제가 최근 한 1년 전 메뉴를 보니까 KS599라고 가로 열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벌은 돈이 한 3억 불 정도 됐다고 제가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강기정 박사님이 시모스 공정을 다 해서 성공을 했고 그때 75년도에 이미 메모리를 다 테스트 해갖고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너무 앞질른 게 나타나면 이게 최첨단 기술이라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받으니까 그냥 상업용으로 하는 스케치만 했던 거예요. 실제 기술은 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기술과 그 다음에 제 설계 기술을 해갖고 돈 벌고 그 다음에 83년대 64K D램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그 칩은 공정이 엔모스 실리콘 게이트 공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강기정 박사가 맨 처음에 74년도 5년도에 그 셋업 해놓은 거보다 더 뒤진 공정이에요. 그리고 그 공정이 다 있는 데다가 마이크론이라고 지금 메모리로 3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강기동 박사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매스크라고 해갖고 그 설계를 다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그냥 매스크 가지고 한 2번 정도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훈련했더니 그게 나온다고요? 진짜 기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75년도 6월달부터 인턴으로 가서 나중에 9월달에 정식 사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반도체 설계만 45년을 했어요. 그것도 실무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83년도에 그 스케치를 해갖고 일본을 완전히 무찌르니까 그러니까 삼성그룹 제1회 기술 개발상 10개를 제장했을 때 운상 정책임자로 탑니다. 그리고 실무자고요. 제 선임이었던 KS5183을 만든 과장은 제 부책임자로 타고요. 나중에 박사가 돼가지고 삼성 기술연합 원장까지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특진시킬 주라고 했는데도 그 연구소장이랑 부천에 공장을 맡았던 김씨 그분들이 안 해준 거예요. 그룹에서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설계를 싹 그냥 없애버리고 메모리만 한 거예요. 그것도 설계는 다 미국에서 사와요. 지금 그 삼성이 그러니까 뭘 만들죠? 지금 갤럭시 폰 만들잖아요. 거기 갤럭시 폰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스탠더드 셀 라이브러리 제가 미국에서 설계했을 때 여기서 사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APO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게 CPU인데 CPU 정도가 아니라 CPU 플러스 IO까지 다 하고 메모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폰에 만드는 ARM 같은 그런 칩들이에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설계해 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칩을 만드는 거지. 지금 삼성이 설계를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백년을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것처럼 설계 쪽을 그게 설계인데 그 설계가 한국은 미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40년 만에 강기동 박사하고 어떻게 지금 제가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거를 다 밝혀내고 유튜브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옛날에 한국 반도체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강기동 박사하고 연결됐던 분들이 저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강기동 박사님하고 반년이 좀 남았죠? 그때 전화 통화를 1시간 7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삼성 전자 반도체가 나오는 순이익에 100배를 벌어야지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공동의 대가이신 강기동 박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도 100배가 남아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83년도에 그 전에 KS 583이 나왔을 때 만들던 남던 그러니까 순이익에 30배,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는 100배를 벌어줬기 때문에 회로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100배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2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최첨단 기술이면서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안보에 관계되는 그런 회사를요, 그걸 그냥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노조가 나와가지고, 그거 돈 내놓으라고 막 설치는데, 반도체 공장은요, 1초라도 전기가 딱 끊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거기 만들던 웨이퍼는 다 갖다 버려야 되고요. 그것이 엄청난 돈, 경우에 따라 수억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잠깐 사이에요. 그런데 그걸 파업을 해서 만들겠다고요? 진짜 이거 정신들 차려야 돼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요. 그 여덕제로 잡아놓을 거예요. 그 노조가 아니에요. 그건 노조가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겠어. 반도체는 이건 방위 산업체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 커머셜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커머셜한 거하고 회로 설계까지 다 하게 되면 밀리터리에 들어가는 칩도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뺏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를 그렇게 강기동 박사님이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전에 그분이 그만두고 나서 시계칩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왜냐면 삼성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시계칩 망했다 그러면서 한 500만 불 100만 불에 억지로 뺏었는데 500만 불 준다고 막 하다가 그 말도 다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강씨야. 근데 그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의 명예를 다 뺏고 자기 것처럼 하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야. 나 진짜 실력이 없으면 남의 걸 뺏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불쌍한 영혼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망이 없어요. 그때 제가 회사 이병철 회장하고 악수하면서 받은 돈이 그 당시 83년도 당시에 200만 원이었어요. 그게 1년 연봉도 안 돼요. 1년 연봉도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저는 뭐로 했냐면 애플 컴퓨터 그러니까 AP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애플 컴퓨터 애플 2 플러스 컴페어블 그거 한 대 사고 앱슨 프린터 하나 샀어요. 그걸로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 노예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기업을 만들었을 때 기업을 그냥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그냥 돈을 주고 한다면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업의 목표가 돈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양반들이 상업하는 걸 되게 천시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기업이라고 해서 제조기업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걸 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쟁이 하면서 막 멸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다 보니까 양반과 상놈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이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도 그렇고 동양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똑같은데 완전히 노동자다. 노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과 임원은 공산당과 노예처럼 그런 식의 레벨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깨져야 돼요. 그 개념이 깨지려면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국민자본 기업에 대한 것이 지식자본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 해가지고 발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식재산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나온 것들
그것이 지식 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그게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저처럼 한 번 그렇게 세계 1등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돈이 아니라 세계 1등 하고자 하는 제 욕심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한 거예요. 지금 두 번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이런가 직원이 공산당과 인민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이러는 효과가 안 나요. 누구도 뛰어난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바쳐서 자기 명예를 한번 내세우고 싶어서 한 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명예도 다 없어졌죠. 그러면 강기동 박사의 그거에서 지금도 만들고 있으면 강기동 박사의 시모스 세계 최초의 공정과 그 다음에 제 케이스 5199 IC 설계는요, 한국의 문화재급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60세기 들으면 이미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강기동 박사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서 마스크 돈 주고 400만 불 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동작하는 집하고 샘플로 가지고 와서, 그 마스크 가지고 한 2번 정도 공정을 돌려보면 만들 수 있다고 강기동 박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재급으로 될 수도 없는 건데도 문화재급으로 억지로 올렸어요. 그러면 강기동 박사의 공정하고 저거하고 그것 때문에 100만 불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불에 거의 억지로 빼서 왜냐면 부도나게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나중에 공정과 이걸 다 하냐면 제가 벌어준 돈까지 다 계산하면 5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천 개의 전자공장을 세우는 돈이에요. 지금 그게 한 공장에 10억이 든다고 하면 그럼 5조고요. 만약에 그게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든다고 하면 10조가 되고요. 그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83년도에 64개들을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양산을 해가지고 이득이 날 때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시드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제 버는 것까지 다 해서 자본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기동 박사가 한국에다가 목숨 걸고 시모스 공동을 세계 최초로 갖다 놓지 않고, 제가 83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부천에 있는 거 다 무너질 때 그때 그걸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한국은 반도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전문가가 볼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강기동 박사님이 전에 자서전을 좀 썼었는데 이 자서전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기동 박사님이 자서전을 다시 써가지고, 이게 강기동 박사님이 만든 한강의 기적 한국 반도체 강기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강기동 박사님은 햄 레디오 저기를 무선형 아마추어 무선형도 만드신 분이에요. 저도 아마추어 무선사로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 쪽에 지혜가 깊으니까 이런 뒤에 나오는 발명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를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OEM 시장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벨라루스에서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때 벨라루스에서 팔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25억 개의 칩을 갖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좀 하얗고 얼굴이 조금 크면서 곱슬머리인 강기동 박사의 젊을 때고요. 거기 반대쪽으로 얼굴이 작고 안경 끼신 분이 돌아가신 사장이에요. 그분하고 그것도 둘이서 그 옆에 있는 하수인하고 둘이서 짜가지고 이번째 사회에서 이간질 하면서 진짜 한국에서 문화재로 해드릴 분을 갖다가 지금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가 35,000원에 지금 제가 지금 강기동 박사님 이번에 학술대에 가서 좀 풀고 그다음에 남은 책들 이것들을 좀 35,000원에 지금 팔라고 해요. 그러면 제 회사 PW 반도체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제 웹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제 웹사이트가 그러니까 www.pwsemicon 그러니까 semicon.com 거기 PW 반도체라는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웹사이트에서 얘기할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구독 후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 엘리트 선교. 지금 제가 공부도 하고 박사 공부도 하고 지금 이렇게 회사도 차리고 반도체 일을 하는 것이 엘리트 선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실제 바울이라는 그러니까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은 당대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 자체가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대의 최첨단 기술의 CEO이면서 CTO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경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뭐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그게 밀리터리 텐트 메이커니까 결국 최첨단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저도 그 박사를 따서 박사에서 교수하면서 선교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 이런 거는 이런 그 엘리트 선교 기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설계 툴 하나만 해서도 10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툴 한 세트 딱 하는데 12억, 10억, 12억씩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그걸 해결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특허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특허를 한 26개 정도를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특허도 그렇게 해서 등록했고, 제가 갖고 있는 특허가 한 11개 한국 특허가, 미국에 있는 게 또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것이 빛이 보기 전까지는, 엘리트 선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식 자본은 충분히 있는데, 금융 자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신경 안 쓰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기정 박사님의 이 책을, 그러니까,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38,000원? 38,000원 이상의 엘리트, 그러니까, 후원을 하시면, 이걸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보면 엘리트, 자발적인 엘리트 후원 계좌가 있고, 거기에다가 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PW 반도체라고 한 한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거기는 국제적으로 해서 82로 썼는지 010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다가 핸드폰으로 받을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엘리트 선교 후원을 하실 때 이름만 거기다가 해주시면 하나은행으로 그 하나은행의 계좌는 PW 반도체 기업 계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책을 그렇게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이것을 보면 한국의 반도체의 역사에 대한 거지. 적나라하게 나오고, 지금 돌아가는 반도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기업을, 저는 반도체 평생 살면서, IBM까지 가서 CPU 설계도 하고 다 했지만,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기업, 생각하는 일을 쓰게 되면, 그 노조를 굳이, 그러니까 하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노조가 생겼는지 그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것은 1차 산업혁명 때 분업화가 됐고 2차 산업혁명 때 자동화가 됐을 때요. 전기 가지고 자동화가 되고 컴퓨터 벨트 자동화가 됐는데 자동화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많이 필요 없어져서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지금의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사람을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생긴 거예요. 실제 한국에 보면 회사가 어렵다면 구조조정하면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그거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별로 안 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단순 제조업의 레벨로 낮춰놨기 때문에 삼성도 노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제3 산업혁명, 반도체 혁명, IT 혁명이 제대로 미국처럼 일어났으면 노조 없어져요.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진짜 기본적으로 한국에 가는 천연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계 1등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 2등은 할 수 있어요. 세계 경제대국으로 2등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독교 복음회사는 1등이에요. 한국이 1등이에요. 이제 경제도 그렇게 가고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 수 있는 그런 자서전이에요. 이것이 다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 때 제가 반도체에 대한 책을 좀 쓰려고 해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해야지 경제 대국으로 2등 국가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경제 대국으로 1등 국가인 미국하고 2등 국가 사이는 격차가 나는데, 한국이 2등 국가가 됐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2등 비슷하고 2등과 3등이 격차가 날 거예요. 그게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책, 그러니까 엘리트 후원도 하시고 이 반도체 책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이런 반도체가 있단다,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일자리가 어마어마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어서 실리콘밸리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 통일되면 평양에도 실리콘밸리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통일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만주까지 한국 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선교는 1등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2등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1등하고 미국하고 대도 그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본을 제끼고 한국을 택하셨어요. 일본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면서 일본은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폭삭 망했고요. 지금도 아직도 기독교가 거의 0.몇%밖에 안 돼요. 왜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세계 1등까지 했었던 만 25살 때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그 끝까지 올라가 보면 그래서 그 소련 연방에서도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중간치기 과학자들 말고요. 꼭대기 끝에 올라간 사람들은 진화론을 안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요. 실제 제가 그것을 다 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창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역사가 복음을 전해가는 역사가 세계 역사인데 그것이 영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20세기까지는 그러니까 바닥층서부터 이렇게 뒤집었는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유태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엘리트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세기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을 걸었던 순교했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유태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계통으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유일신론을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은 사단이 만든 걸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로만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산주의하고 손붙잡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범신론의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계예요. 근데 멜라틴 색소가 많은 백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어요. 불교를 만들지 않고 불법을 만들었어요.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우상숭배가 끝에 가면 범신론의 인도처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믿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 게 힌두교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질로서 인본주의 끝이 가면 정신적인 인본주의 끝은 범신론의 인도지만 물질적으로 인본주의 끝이 가면 무신론이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거짓의 영이에요. 칼막스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증오의 철학이에요.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 못 믿고 서로 이간질을 해가지고 사탄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한 것처럼 그 이간질을 해갖고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공산주의 엘리트까지 그러니까 유태인 엘리트, 그 다음에 무슬림 엘리트,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엘리트,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그쪽 다 인도 쪽으로 있는 범신론의 엘리트, 그 다음에 무슬림의 엘리트,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까지 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하자,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대로 하자 하는 것이 엘리트 선교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교에 38,000원 이상 후원을 하시면서 그 이름과 그 주소를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이 책을 강기동 박사님의 한강의 기적 한국 반도체 강기동 자서전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 맨 처음 첫 줄에 그러니까 이 PW 반도체 웹사이트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전화번호 해갖고 저한테 핸드폰으로 이름과 받을 주소 그다음에 엘리트 후원 자발적인 엘리트 후원 계좌에 하나은행 계좌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